안녕하세요. 네, 국문과의 임창기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러 학교까지 다 오시고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강의가 9시까지인가요? 8시 40분인가? 예? 8시 한 30, 20분, 30분 그 정도. 저 먼저 강의에서는 그 정도에 끝내주셨습니다. 정확히 8시 20분. 8시 2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해주셔도 더 감사합니다. 해주셔도 어디에 실수? 뭐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인문학 분야니까 그 인문학 분야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또 그 비인문학자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오늘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언어의 표준에 관한 언어의 표준. 세상은 자연과 인공으로 크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자연과 인공. 근데 언어는 이 자연과 인공의 중간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과 인간에. 그러니까 자연은 뭐 모든 뭐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직 뭐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은 있지만 뭐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잘 몰라요. 생태적으로. 그 인간은 어떤 생명체도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없는 생명체를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없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이죠, 자연. 그리고 자연을 제외한 것들은 다 이제 인공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났는가 하는 거는 아직도 잘 몰라요. 다만 여러 가지 뭐 기원설이 있죠. 뭐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죽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원설이 있는데 아직도 뭐 인간이 어떻게 그 개체의 이 그런 장벽을 뚫고 어떻게 오늘날 인간으로 진화했는가도 상당히 아직도 이제 뭐 논란이 많은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을 하시는데 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준 이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놨지만 인문학계에서는 보통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이제 깊은 가치를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존재해요. 뭐 자연은 자연대로 본질이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있고 다 본질이 존재해요. 근데 그 본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과라는 것이 존재하고 무슨 뭐 포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거의 본질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그 무슨 포도나 무슨 사과나 이런 걸 어떻게 인지하는지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본질 내에 이제 인지가 개입이 되면 사람의 인지가 개입이 되면 이걸 우리가 보통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원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해볼까요? 원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단어를 대답을 할 겁니다. 난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을 할 거를. 자, 실험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크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머릿속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를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일. 사과.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게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본질이 존재하고 그 본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과일의 대표로 우리는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 원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원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근데 이 원형이 불행히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에서 20% 사람들이 좀 달라요. 이게 100%가 다 내가 과일하면 사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과라고 생각 안 나신 분도 있죠. 네. 뭘 생각하셨습니까? 아, 과일 하니까 그냥 맛있는 거? 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포도, 어떤 사람은 바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가 있어요. 또 다른 재밌는 걸 제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 대서 이제 자기가 보면 잘 안 보여요. 옆에 분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중에 어떤 게 더 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중에 네 번째. 네.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어떤 게 더 긴지. 자, 네. 다 확인하셨어요? 네. 네. 두 번째 손가락이 기신 분. 두 번째 손가락이 기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번째 손가락이 기시면. 저 여성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확실히. 네 번째가 네 길구나. 번째. 아주 특이하시네. 이게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손금 이런 거는 비과학적인. 혈액형 이런 것도 비과학적인데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태아가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얘가 여자아이가 될 것이냐 남자아이가 될 것이냐 누가 결정할까요? 아빠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처음에 이제 정자가 딱 들어가서 난자하고 결합이 될 때 이게 이 수컷 암컷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런데 이제 얘가 암컷으로 자라면 여성 호르몬을 많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고 엄마 뱃속에서 수컷으로 자라면은 남성 호르몬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들어봤죠? 남성 호르몬의 대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섭취를 하는데 남성 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의 대부분이 네 번째 손가락이 깁니다. 그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이런 거죠.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의 대표 에스트로겐 그런 걸 많이 이제 섭취를 하면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100%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100%라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해보니까 한 20%가 또 달라요. 남성 중에 두 번째 손가락이 저 지금 오신 분이 아마 두 번째 손가락이 좀 기시는. 혹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아니, 네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교수님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좀 기시잖아요. 네. 아니 거의 비슷한 분도 있고 아주 또 특이하게 양손이 다른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손가락이 어떤 분은 오른쪽 손이 두 번째 손가락인데 어떤 분은 또 그 어떤 경우 왼쪽이 이렇게 같은 손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제 확률을 내보니까 거의 한 20% 정도가 이제 달라요. 여성 중에서도 여성은 당연히 두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주류인데 여성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 타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남성 중에 두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 네 번째 손가락. 여성 중에 두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 그러면 남성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남성 전체의 80%잖아요.
그리고 여성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여성 전체의 20%라는 거예요. 그 비율적으로 이제 딱 계산해 봤더니 이 네 그룹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을 많이 한 그룹이 누구였어요? 이 네 그룹 중에 여성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성공률이 가장 높아요. 사회적 성공률.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계속 보지 마세요. 이게 한 20% 정도 되는 세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주류라는 게 있고 비주류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갈등의 역사를 보면 상당 부분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의 역사예요. 야, 뭐 항상 주류는 야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 비주류는 뭐 야 소수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 이거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없애려고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은 절대 표준화하면 안 됩니다. 자연적인 것들은 표준화하면 인간이 재앙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자연은 자연이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가 아주 불편한 것들을 약간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정도에서 이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자연을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이런 것도 표준화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이제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드 이펙트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인문학의 입장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갈등의 요인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갈등의 요인이 너무 깊어지니까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사회화에 필요한 인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표준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 볼 때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표준어가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 그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보면 표준어 규정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표준어 규정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계층, 지역, 시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표준의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이제 그 1933년에 그 이제 조선어학회 지금의 이제 그 한글학회의 전시인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계층의 대표를 중산층 이렇게 했어요. 중산층. 근데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산업화돼 있는 거다. 전 근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1988년에 이 한글 맞춤법을 새로 개정을 할 때 이걸 폐기를 하고 계층을 뭘로 정했냐면 교양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역으로 하면은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 그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다음에 기억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경기 서울이어서 경기도 아니에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다음에 시대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현대. 그러니까 현대에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이게 우리만의 표준어 규정입니다. 표준어 규정.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필요한 거냐면 사회화에 필요한 겁니다. 사회화. 여러분 뭐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표준을 정한다, 뭐 무슨 모든 거에 어떤 인공적인 것들의 표준을 정하지 자연적인 것들의 표준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냐, 크냐 이런 거는 이게 표준으로 정할 수 없어요. 한국인의 표준 키는 몇이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뭐 중간값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어를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면 내가 사투리 쓰는 사람, 사투리를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경상도 산청에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교양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교양이 없어. 사투리나 찍찍 쓰고. 교양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어에서 언제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겨난 건 영국이에요. 영국. 내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가 있어요. 매우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창의적인 그 나라가 됐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내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 하여튼 모든 창의적인 것들은 영국에서 나오고 돈은 미국에서 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남부 지역에서는 쓰고 이제 이랬는데, 영국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런던 중심의 언어를 이제 우리는 쓰겠다. 우리는 그 라틴어 더 이상 안 쓰고 영어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틴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런던 중심으로 이제 언어를 지역을 설정을 했고, 거기다 이제 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느슨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날 때, 프랑스 그때까지만 해도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약 한 20여 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이제 좀 귀족들은 다 라틴어를 쓰는 거를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분의 가치를 여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딱 하고 나니까 민중들이 이제 힘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틴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라틴어를 쓰냐. 이래서 이제 불어를, 그럼 영어 쓰는 사람도 영어의 표준어라는 걸 만들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자. 그래서 그 프랑스의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언어를 또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했어요.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프랑스에 가서 좀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의 그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독일 제국들이 뭉쳐가지고 통일을 하면서 이제 강력한 어떤 왕권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독일어를 통일하자. 근데 지금도 독일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독일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비스마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표준화 작업을 해요. 그때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비스마르크가 이제 어떤 통일 독일, 그다음에 통일 언어 이런 걸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 독일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탈아입구, 그러니까 아시아를 탈피해서 유럽으로 가자. 탈아입구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고 두 사절단을 미국과 독일에 보내요. 그 독일에 간 사절단들이
딱 가보니까 이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영웅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를 전체를 막 제도화하고 설계하고 표준화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제 제국주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것도 비스마르크 때문에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야 우리가 독일을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그 사절단들이 독일을 이제 가서 제도도 배우고 뭐 경제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독일의 헌법을 새로 다 따오고 뭐 독일의 모형을 다 이제 이식을 하게 된 겁니다. 유신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 개념을 들여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도 일본어의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야 우리도 표준하자. 그래가지고 표준 일본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일본은 그 이제 독일에 가서 배워가지고 쫙 이제 그래서 막 일본은 그때 유신 시기니까 우리나라 유신 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뭐 거의 다 유신을 겪어보셨을 텐데 유신 시기에는 그냥 무슨 뭐 찬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대통령이나 그 수상이 어떤 원칙을 세우면 그것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표준화 정책을 얼마나 일본에서 강하게 썼냐면 이 교단에서 교사가 이제 예를 들면 경상도 어디 산청에 지금 뭐 제가 자꾸 산청 이야기 들어서 죄송한데 그게 좀 방언이 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사가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개 자비판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사투리를 방언을 쓰는 교사다 막 이런 거 목걸이 걸게 하고 돌아다니게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표준화 정책을 하죠. 하필 그런 강력한 표준화 정책의 시기에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요. 그때가 이제 1890년대 말기에 이제 일본에서 그런 메이지 유신으로 그런 표준화 정책을 쓰고 이게 이제 1900년대 초에 1910년대에 우리가 이제 강제 합병을 당했으니까 그때 초기에 이제 일본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을 점령했으니까 조선어도 표준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조선어 표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그전에는 이제 이런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표준어라고 개념은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표준어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표준화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한국 문화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 표준화를 하려고 하냐면 일본어를 배우려면 한국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표준적인 한국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국어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때 처음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 그 국어학계에서 만들겠고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다가 1933년에 비로소 이제 사실은 그 강제 합병이 1910년도에 됐는데 그러니까 1800년도 말부터 시작된 그런 한국어 표준화 운동, 일본에 의해서 시작된 표준화 운동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은 1933년도입니다. 1933년도. 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어떤 언어에 표준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지역 갈등도 있고 엄청 이제 계층 갈등도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다행스럽게 뭐가 있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어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성경과 같은 교과서가 우리가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계층성을 극복을 하고 이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언어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재라고 그랬습니까? 인공재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언어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무슨 컴퓨터 혹시 관련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그 소프트웨어 언어 중에 뭐 C 언어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뭐 코볼, 포트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 이제 C 언어 쓰고 뭐 무슨 자바 같은 거 쓰고 이런 거를 이제 artificial language라고 해요. artificial language. 그래서 이거는 인공 언어. 인공 언어의 대표적인 것도 있어요. 에스페란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뭐 중국어, 영어 이런 건 다 내추럴 랭귀지입니다. 그냥 자연 언어라고 해요. 자연 언어.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를 구분합니다.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연 언어는 계속 변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누가 시키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가 계속 변해 언어가. 한국어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언어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 주도 세력이 누군지 누가 주도적으로 이걸 변화시키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계속 변합니다. 인공언어는 절대 안 변해요. 아티피셜 랭귀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랭귀지는 자연재와 인공재의 중간 정도다. 이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인공재처럼 표준화를 한 거예요. 표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죠? 표준화를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좋잖아요.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국문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계속 배우러 와요. 그리고 이제 다 배울 때쯤 되면 또 바꿔요. 야,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돼. 그럼 그때부터 또 다 계속 배워야 돼요. 이런 점이 우리한테는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일본의 이제 유신의 광풍이 끝나고 나면 1950년대 말에 일본에서는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앴어요. 야, 이게 표준화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없앴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쓰냐면 공통어라는 말을 씁니다. 공통어는 개념은 뭐냐? 무슨 뭐 홋카이도 언어, 무슨 뭐 규슈 지방의 언어, 뭐 도쿄 지방의 언어, 무슨 동북 지방의 언어 이런 언어를 다 포괄하는 일본어. 이게 일본 공통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어의 자산이 엄청 풍부해지는 거예요. 일본어의 자산. 우리가 한국어를 표준화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투리가 죽습니다. 계속 죽어가요. 그러면 한국어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야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만 하자. 그냥 영어로만 쓰지 무슨 한국어, 중국어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이거 영어 쓰면 서로 소통하고 좋은데 뭐로 한국어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하냐. 자, 그러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두 개 국가를 써라. 두 개 언어를 써라.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언어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50년 후부터는 영어만 쓴다. 이런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함 이면에 뭐가 있어요? 다양성을 사라져. 그렇죠. 다양성이 사라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획일적이겠죠. 획일적이 되면 뭐가 문제예요? 좋잖아요.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편리해지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또 다양성이나 어떤 개인 각각의 그 자기만의 본질 같은 것도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과 원형과 표준. 이 세 가지 개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표준의 이전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질은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이 본질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예를 들면 나무가, 우리는 이제 나무라는 말을 써요. 나무. 근데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추상적인 겁니다. 나무라는 말, 예를 들면 돌 이런 거는 무슨 구상명사고 행복 이런 건 추상명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언어는 다 추상적인 겁니다. 다 추상적인 거예요. 나무가 수없이 다른 나무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나무 이렇게 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무슨 날개 다니는 거 수없이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걸 우리는 다 그냥 새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새가, 새의 본질은 뭐냐? 새의 본질. 새의 본질은 까마귀. 까마귀 중에서도 아주 단 한 마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깃털의 수가 모든 까마귀가 다 똑같을까요? 부리의 모양, 눈의 위치 다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는 다 그냥 모아서 그냥 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 그게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까마귀가 23억 마리 전 세계에 까마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다 이름을 하나씩 다 붙인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까마귀 독수리도 있고 뭐 제비도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다르다. 다만 우리는 또 원형적으로 새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는, 인간이 생각하는 새는 뭐냐? 다리가 2개, 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고, 눈은 2개, 날 수 있고, 이런 게 새예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우리가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말하는 단어가 새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을 안 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은 단 2초 안에 이거죠. 2초 안에. 독수리. 됐습니다. 타조. 독수리와 타조 사이에 손을 드는 속도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라는 것을 인식하는 원형, 이 세 가지 차이, 본질과 원형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가 새인가? 펭귄 하면 더 느려요. 굉장히 빨라요? 나는 빨리 했다? 저분은 성공할 분이니까 좀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본질적인 것들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연은 동일하지 않다. 자연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촌 간의 결혼이 지금 금지되어 있죠. 형제 간은 물론이고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한 이유는 뭐예요? 기형을 출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사촌 간에 결혼하면 왜 기형이 나와요? 네? 아, 미안하다고요? 유전자 중에서 안 좋은 유전자들만 계속 모이고 왜 안 좋은 유전자가 됐어요? 우생하기를. 그래서 우생학에서 예. 이제 우생학의 용어로 인브리딩, 아웃브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종번식, 이종번식이라는 게 있어요. 동종번식.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게 우성이에요? 작은 키 작은 사람이 우성은 어떤 사람의 형질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냐. 이게 이제 더 보기에 좋냐 이게 우성이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은 어떤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흑인이 태어나요. 그러면 흑인이 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동종번식을 하잖아요. 동종번식을 해요. 동종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유사한 것끼리 번식을 하는 것을 동종번식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열성 번식이 생겨요. 열성 번식.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기형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왜? 본질이 아니 하여튼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우리 자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다양한 것이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빙고. 저분도 약간 성공할, 저분이 이제 두 번째 손가락에 귀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이끄는 거는 80%가 아니고 20%가 항상 세상을 이끌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좀 나쁜 말로 하면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혁신하고 변혁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저런 뭘 똑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점점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모이게 되면 점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계속 흩어지면 모양이 다양해집니다. 그게 그 자연의 법칙이 왜 생겼냐? 이거는 종족 번식에 유리하니까. 종족 번식에 유리해요. 종족 번식, 인간이 사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종족 번식. 그러니까 종족 번식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누구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인간의 본능이 종족 번식인데 결혼도 안 하고 너는 본능도 없는 놈이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체 번식이 아니에요. 개체 번식이 아니고 나 개인의 번식이 아니고 우리 종족의 번식이에요. 우리 종족의 번식. 예를 들면 이제 그 새들이 어떤 그 이제 이타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새가 이제 망을 보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새 무리가 있으면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독수리가 이제 그 새들을 딱 덮치러 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신호를 해줘요. 망고는 그 새가 신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신호를 해주는 순간 제일 먼저 타겟이 됩니다. 지가 죽어요. 그런데도 새들은 망보는 새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지가 장렬하게 죽어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이타적인 존재 아니냐? 얼마나 이타적이냐? 집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새라고 하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왜 우리가 철길에 애가 떨어져 있는데 기차가 오는 줄 알면서 뛰어들어가지고 걔를 구하고 자기가 죽냐? 그 본능적으로 우리는 종족의 번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번식. 그러니까 내 개체가 나라고 하는 개체가 그거에 이 종족의 전체의 어떤 번식의 과정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건 좀 나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종족의 번식은 결국은 다양성에 기반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 모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섭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뻗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이제 자연을 모방해서 그 사회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 다양성의 토대에 의해서 이제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이 획일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종번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문화는 소멸되는 거예요.
봉정거식 하게 돼요. 인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사회 일찍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표준화 운동을 했던 초기에 표준화를 해야 돼. 국가를 만들려면 표준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안 해요. 안 하고 아까 일본처럼 공통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공통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점차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인간이 그거를 인식하는 원형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이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인공적인 것들에 대한 표준, 이런 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지 모든 것을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은 봉정거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 문화는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표준어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언어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무슨 뭐 줄임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쓰는 뭐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한국어의 순수성을 해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그런 개념들이 생기게 되냐? 바로 표준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어. 언어는 당연히 변해가야 되고 그래야만 한국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져요. 우리가 왜 영어를 갖다가 많이 쓰냐? 우리가 무슨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게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편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우리가 한국어가 탄력성을 못 가진 거예요. 표준어라고 하는 덫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어를 훨씬 느슨하게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은 어떤 언어든지 누군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느슨하게 예를 들면 미국의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어에 그 다음에 영국 영어에도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선진국에서. 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언어의 발달을 저해시키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흑인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그러면 흑인 언어가 그러면 미국의 영어를 발전시키는데 더 이익에 부합하다 이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소통의 방해가 되고 미국 영어를 더 저해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마다 선택을 해요. 그 정도의 표준화. 아주 느슨한 표준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항상 염두에 두어져요. 그러면 북한에는 문화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문화어라는 게 있고 한국에는 표준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통일을 했어요. 물론 뭐 무력 통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 통일을 했다고. 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이니까. 평화 통일을 했다고. 어떤 언어를 표준어로 쓸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야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와 인공재로서 인공재의 교량의 역할을 해주는 중간에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표준화 과정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서두를 시작을 했는데 서두를 하다 보니까 끝날 때가 다 돼가요. 8시 20분까지만 강의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소통학입니다. 소통학.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소통을 다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소통을 다 못해요. 나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말이 잘 통한다. 나는 어떤 사람과 말이 잘 통해.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본 원칙은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이제 인간은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천사가 있고, 이제 악마,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버무려져 있죠, 다. 어떤 사람은 천사의 기질을 더 많이 가지고, 유전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마의 기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동물로서 대부분 다 동물로서 살아가죠. 사회화된 동물로서 살아가요. 동물들은 처음에 낯선 동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껴안고 이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겠어요? 으르렁거리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인간들은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항상 경계하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리.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적대감을 갖는데 잘 통하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물어봐요. 너 그 사람하고 잘 통하냐고. 나 그 사람하고 잘 소통해. 이러면은 그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날 때마다 돈을 10,000원씩 주거나 뭔가를 항상 내가 그 사람한테 이익을 얻거나 이런 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인간을 해석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그 원리를 봅니다. 이게 이제 비용, 보상. 비용과 보상의 법칙. 이게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에요. 비용과 보상의 법칙. 정비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분한테 비용을 50 드리면 이분이 나한테 50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비례죠. 그런데 그 정비례가 되는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는 항상 이거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뭐를 더 많이 드려요? 비용을 더 많이 드리고 보상을 못 받으죠. 여러분들끼리 어떤 사람을 하는데 늘 만날 때 주로 밥을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비용과 보상이 잘 안 되죠. 이 비용과 보상의 법칙이 정비례하는 관계가 정비례하는 관계. 내가 이 사람한테 50을 드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50의 보상을 해준다. 이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밥을 얻어먹는다. 그 둘의 관계는 깨질 확률이 98.75%. 거의 깨져요. 거의.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때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냐? 내가 비용을 30 드렸는데 보상이 항상 70이 와요. 그러면 내가 나의 관점에서는 소통이 잘 된다고 느껴져요. 상대방은 그게 생각이 안 들죠. 항상 마음속에 저놈이 나는 항상 70을 주는데 숫자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통이 안 돼. 잘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물이니까 천사들은 사실 갈등을 잘 안 겪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명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7명의 천사.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도 내가 한 명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한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그 집단 활동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활동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항상 비용을 더 많이 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천사예요. 내가 보기엔. 천사의 흐를 받고 사는.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나도 천사가 아니에요. 한 7명의 천사밖에 없어요. 악마는 훨씬 숫자가 많더라고요. 악마는 많고 대부분 다 그냥 동물. 나도. 내가 이제 이 한자 있잖아요. 한자.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인간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개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 그러면 이 A도 인간이고 B도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인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개인으로서 인간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맺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체로서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갖게 돼요. 자존감도 갖게 되고 완전히 내가 어떤 간이라는 걸 다 끊고 이걸 없애고 이것만 남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이런 동물적인 거고 욕망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조절하는 능력을 뭐 어떻게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그거는 배울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존재로서는 인이지만 우리가 사회화되고 어떤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나 소통이 잘 안 돼. 마누라하고 내가 결혼한 지 이제 30년 사는데 혹시 부인하고 혹시 소통 잘 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정말 잘 돼요. 요즘엔 잘 돼요. 요즘은 잘 돼요? 요즘은 잘 된다는 거는 이제 사모님이 뭔가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줬죠. 포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재밌는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부인이 남자의 말을 이해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남자의 말을 이해를 해. 네? 100%? 20%. 5%.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말의 양을 총량을 100으로 본다면 내가 이 사람 말을 듣는 양, 그냥 단순히 들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양이 약 30%. 그 중에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5%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면 소통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통은 서로가 원하는 바를,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을 했을 때, 또 그 피드백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온전히 전달했을 때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100%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100%.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70% 30%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마이너스. 상당히 많은 관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소통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철학의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아니고 대학교 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안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인간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뭔가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단 아주 작은 거라도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대, 희망 이런 것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아, 내가 돈이 10조가 있어요. 더 이상 아무리 희망이 없어.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이 있어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릴 때는 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20세가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거꾸로 하면 이제 뒤죽박죽 되죠. 어린 놈들이 지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 어릴 때는 20세까지는 그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20세까지는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리고 20세가 지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사랑. 근데 이 부분이 좀 나하고 달라요. 사랑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거를 놀이로 바꿨습니다. 놀이. 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놀이. 그래서 희망, 일은 내가 오케이 인정해. 이거는 행복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놀이가 없으면 이거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정부에서 114억의 연구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연구하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공지능 인문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이 약 인공지능이 있고 강 인공지능이 있는데
강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통계를 내봤는데 한 40년 정도가 이제 앞으로 지나면 인간의 지능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과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다. 이게 강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인간과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누군가는 연구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 시나리오를 니네가 해봐라 해서 이제 우리가 120억의 연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몰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갑자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에 뭘 써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나는 애완동물인데 왜 갑자기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다 사람들이 쓰지? 이게 이상해. 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쓸까? 애완동물이 개새끼면 개새끼지 왜? 응? 무슨 개한테 무슨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게 대상은 개는 변한 적이 없어요. 뭐가 변했냐면 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가 휴머니즘이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잖아요. 르네상스 이후로 휴머니즘, 이게 더 이상 신은 없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지 무슨 신이라고 하는 무슨 필요는 없는.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 400년, 500년 동안 인간이 지구상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막 밀림을 개발하고 이런 개념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만약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건 신의 건데 신이 허락을 해야 이걸 개발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막 할 수 있냐 이런 거지. 근데 이 휴머니즘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문제가 많다. 아까 표준화에 대한 반성을 했던 것처럼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뭘 하냐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냐면 인간이 비인간에 대해서 아주 존엄한 존재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야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막 자연도 막 밀림도 다 밀어가지고 개발하고 막 뭐 그런 왜 개발하냐 이러면 야 인간이 최고인데 무슨 이런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자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권위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내적 존엄성, 예를 들면 인간끼리도 그런 휴머니즘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놈이 왕이고 지배와 피지배 이런 것들이 공고히 되는 거예요. 원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은 다 평등해야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건데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내부에까지 이런 비인간에 대한 지배적인 그런 그 어떤 자격을 인간 내부에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비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위나 존엄성을 갖는 것을 완화시키고 존중하자. 그래서 이거를 인간 중심으로 애완을 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동물 이게 아니고 인간과 함께 반려하는 것. 이런 개념들이 왜 생기게 되냐면 바로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라는 예를 들면 여성의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사회적으로 무슨 광풍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이란 뭐냐면 남성은 지배고 여성은 피지배다. 이런 개념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이거를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남성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모든 정신적인 뿌리들이 바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 그건 곧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이에서 일어나면 바로 이 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계속 변화됩니다. 예를 들면 달은 그대로 있었어요. 무운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억 년 동안 그대로, 수십억 년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 지구로부터 이렇게 무슨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있었지만 달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정보를 새롭게 알면 알수록. 그래서 달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다 거기에 무슨 개수나무 살고 이런 걸로 생각이 됐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갖지 못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인간은 모든 행동의 제약에 시간의 굴레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굴레. 그래서 불안정해요. 인간이 왜 이게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지가 완전한 줄 알아요. 절대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그래서 인간은 뭐를 하냐면 놀이라는 걸 해요. 놀이. 인공지능 이제 소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소설에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오늘 어디 가보니까 무슨 이상한 뭐 하얀 거를 입에다 부르고 연기 같은 게 나오는 거를 하는 인간이 있어요. 야, 저건 뭘까? 저거를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몸에 좋을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 그러면 저걸 왜 하지?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담배 피는 거. 수도 없이 무슨 담배값에다가 무슨 뭐 해괴한 거를 광 붙여가지고 담배 피지 마라 그래도 담배를 사요.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해서 술 마시고 운전해요.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게 해요, 인간은? 인간은 불완전해요. 물론, 불완전하다는 것이 모든 행위에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해요. 그래서 인간은 놀이가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다행히 죽었기에 망정이에요. 죽었고 또 이제 칸트 학기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안 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아마 나는 거의 죽었을 겁니다. 뭐? 놀이? 인간의 행복의 놀이? 막 연구를 하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놀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개체적인 특성을 유지시켜줘. 내가 너 왜 담배 피냐? 피고 싶어서. 다른 설명이 뭐가 있어? 피고 싶어서. 너 왜 피냐? 중독됐으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까
아, 이거 하면은 뭐 그냥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식정보 사회로부터 관계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사회. 지식정보 사회가 이제 왜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고 보냐면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니까 세상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기계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기계 유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작용이지 무슨 인간의 무슨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강인공지능이 세상을 탁 등장하게 되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보틱스도 이제 이런 뭐 기계적인 결함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 강인공지능하고 딱 만나가지고 로보틱스가 이제 정말 휴머노이드의 를 넘어서 이제 인조인간이 딱 되면 인간은 뭘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놀아야 돼요. 즐겨야죠. 뭐하고 놀아요? 뭐? 사랑하고. 여기 미성년자 있으신가요? 아니죠? 네.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섹스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섹스 로봇이. 지금 이미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그걸 생산을 해요. 왜냐면 모든 우리가 인터넷 할 때도 무슨 섹스 동영상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이 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 이런 것도 산업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명분을 항상 줬습니다. 뭐냐면 성적 불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필요하다. 성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창가가 생겨났어요. 토론토에 섹스 로봇 사창가인데 이게 어마무지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아주 예쁘고 이 피부도 거의 사람의 촉감 비슷하게 만들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키오스크 같은 데 딱 가서 너는 어떤 타입을 원하냐 이게 딱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딱 해서 이제 하시면 하고 이제 가격도 싸요. 심지어 그거를 이제 섹스 로봇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인간하고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가정용으로 판매를 하겠죠. 당연히 지금은 가정용 판매를 안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리 규제를 하고 뭐 통제를 하고 하려고 해도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속성 때문이었어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까 사람들끼리 즐긴다고 했죠? 사람들끼리 즐기지 않아요. 지금 이제 사회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10분만 더 할게요. 30분인데 세상을 크게 두 사회로 구분하면 고맥락 사회라는 게 있고 저맥락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 고맥락 사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있잖아 그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은 사회. 이게 고맥락 사회. 거시기.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항상 상황, 관계,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가 고맥락 사회입니다. 저맥락 사회는 뭐냐? 일일이 다 말해줘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언어로서 일일이 설명해주는 게 저맥락 사회. 예를 들면 이제 시골 가서 길을 물어봐요. 어디 가려면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 어디로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 길 돌아가세요. 아무리 돌아가도 안 나와요. 돌아갔다 돌고 해야 나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돌아가는 게 그게 다. 이게 고맥락의 특징입니다. 내가 미국에 이제 가서 방을 얻으려고 갔는데 하필 그 주인이 유태인이에요. 아니 한 달에 월세방 얻는데 계약서가 거의 책 한 권이에요. 네가 못을 빼면은 어떻고 뭐를 하면은 손상을 입으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적어놨어요. 그것도 제일 뒷장에만 사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장마다 사인해. 우리는 10억짜리 집을 사도 계약서는 딸랑 2장. 나머지는 다 맥락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섭적으로 하던 고맥락 사회죠. 우리 지금 이제 대학생들 어떤지 아세요? 지금 대학생들이 4년 동안 같은 반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봐요. 야, 동수야, 너 걔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지 알아?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왜 알아야 돼요? 4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친한 친구가 무슨 고등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안 물어봐.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줄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6개월만 사귀면 그 형은 뭐 하는지, 그 누나는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나한테 어떻게 다 알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사회가 저맥락화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이 저맥락화 돼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맥락 사회로부터 저맥락 사회로 이완되는 그 과정이 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을 밟아 내려가듯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고맥락 사회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점프를 팍 해가지고 뛰어서 저맥락 사회로 가니까 다리가 부러지건 말건 뭐 뒤통수가 깨지건 말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맥락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의 세대와 저맥락 사회에서 살아온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말이 통하겠어요? 야, 거시기 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시기가 뭐예요? 있잖아가 뭐예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결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저맥락 사회로부터 고맥락 사회로 이완되는 역사상의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맥락 사회에서 저맥락 사회로 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계는 당연히 더 느슨해지죠. 우리가 물건 사는 거를 굉장히 이거는 고도의 신뢰입니다. 내가 이분이 가게 주인인데 이분한테 가서 물건을 가져와요. 그리고 돈을 나중에 줘. 이건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돈 쥐고 한 손에는 물건 쥐고 동시에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돈에다 다 이름 써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저맥락 사회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했는데 징기스칸 항상 그런 황제 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온유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장수입니다. 징기스칸의 그 장수인데 이 사람이 그 울란바토르의 남쪽에 가면 징기스칸의 묘를 오는데 이 사람 묘를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하리.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고맥락 사회에서 저맥락 사회로 이완이 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소통의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소통을 단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내가 그냥 우리 사회가 지금 왜 문제냐 저맥락 사회에 맞는 소통의 방식을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급격하게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은 다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다 그냥 서로 말을 안 해요. 서로 담을 쌓는 겁니다. 점점 친척끼리도 안 만나요. 참. 담을 쌓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속을 쌓으면 망해요. 우리가 저맥락 사이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상대방과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노출. 나를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비밀이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거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저 사람과 나의 비밀스러운 것들, 내가 비밀스럽지 않더라도 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공유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암묵적으로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이제 가고 있냐면 그런 순차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받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받는 방식. 자기 노출 안 해요. 자기 노출하면 위험해지니까. 어떤 놈이 나를 해코지하고 신고할지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다 가면 첫째,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잃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요. 일을 하는 내가 직장이 너무나 괴로워요. 일을 하는 직장이. 여기 보면 아, 79.1%가 직장에서 소통 장애를 겪었다. 79.1%, 80% 정도가 소통 장애를 겪는다. 불행이지. 그러면 두 개가 사라져. 희망도 사라져. 일도 사라져.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놀이밖에 없는데 그 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간인데 나 혼자 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혼자이지만 혼자이지 않은 것처럼 하게 만드는 재화가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하는 가상세계가 등장해요. 이런 거는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네 가지라고 합시다. 그냥 칸트하고 좀 섞어가지고 희망, 일, 사랑, 놀이 이런 거를 가져야만 되는데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식이 뭐냐?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잘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잘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든지 인터넷이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PPT로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찾아보시고 적어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남의 말이라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귀를 열어서 남의 말이라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제가 이제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냥 인기가 많은 게 아니고 뭐 돈도 많지 않고 그런데 왜 인기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요. 우리도 여교수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은데 여교수들이 항상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렇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영혼 없이 그냥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야. 슬프면 진짜 내가 슬픔이 느껴져. 기쁘면 내가 같이 정말 기뻐해 줘. 그냥 그렇게 공감만 해줘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됩니다. 주는 게 많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 사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주는 게 많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문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두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표준에 대해서, 표준화 과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제 자연적인 것들, 또 자연과 인간의, 그 인공의 중간에 있는 이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표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표준은 결국 인공적인 것들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질문.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 지금 그 사회도 보면 문제가 굉장히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트럼프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말 뭐 꼴통 보수되는 뭐 태극기 부대와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서 유튜브서부터 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다 어떤 좋은 의도에서 지금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어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거의 저를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형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타적인 유전자가 이런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익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너무 이제 거칠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정하게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휴머니즘에서부터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개념이 바뀌어가듯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업의 기본적인 이념은 뭐예요? 최소 투자에 최대 효과를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내 10원 들여가지고 1,000원 얻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기업의 방식이.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공정하게, 예를 들면 적절하게 투자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인 이익 추구 이런 것이 이제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하면 제로가 된다. 나는 all or nothing의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반성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보호맥락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저맥락 사회로 발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발전은 아니지만 변화. 네,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게 그럼 주 원인이 뭔가요? 보호맥락 사회에서 왜 저맥락 사회로 역사적으로 변화를 하는 게 한 번도 왜냐면 저맥락에서 구맥락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의 증가. 그러면 인구가 100명일 때하고 10,000명일 때 환경이 달라져요. 100명일 때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서로 교감하면서 살 수 있는 총량, 내가 한 사람이 충분히 내가 교감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총량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150명 정도. 대개 맞아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쓸데없이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내가 충분히 교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을 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을 때,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동이 많지 않을 때는 그 정도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충분히 교감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해지죠. 고맥락적으로. 서로 100명이 그 동네 사람 한 100명, 15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만나고 매일 뭐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10,000명이 돼요. 10,000명이 되면 내가 그 중에 설사 한 500명을 사귄다고 하더라도 9,500명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 그 사람들이랑 불신. 그러면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까 말했잖아요. 동물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적대감을 갖는 이유가 적대감을 갖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불신이 생기면 뭔가 자기 보호장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안 만나게 되고 자기 노출을 안 하게 되고 이러면 저맥락적으로 규칙이나 규약이 많아져요. 뭐든지 규칙이나 규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나 규약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인간한테, 개인에게는 덫이 되겠죠. 내 행동에. 그래서 보통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대 이후에 인간은 자유를 잃었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이 중에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 그 개인은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교수님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 다음 시간 계속 연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정말 표준이 아까 효율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크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연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그런 지혜를 나눠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깨알 같은 록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머리가 띵 하고 제 머리를 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냥 예. PBA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그 소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개인적인 소통도 있고 또 조직에서 사회적인 소통도 있는데 저도 3아이를 2를 기르고 있는데 그나마 소통을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그 개인적인 삶에서 사모님이나 그 다음에 또 자녀분들하고의 소통 그런 부분에 어떤 좀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오늘 귀한 말씀을 다 못해주셨고 저도 더 듣고 싶은데 혹시나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교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말씀을 좀 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길 제가 세 번째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슬라이드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죠? 이 책 제목이 지었어요. 아니, 예. 다시 한번 살짝, 아니,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책 제목도 비폭력대예요. 비폭력대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이제 3가지가 천사, 악마, 동물 이렇게 해갔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다 비폭력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니 폭력적으로 대화를 해요. 폭력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내는 책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소상히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 나는 우리 학생들하고도 하고 우리 집에서도 하고 합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 비폭력도 자신도 많이, 특히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이 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아,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마샬 로젠버그. 그래서 전 세계에 비폭력 운동 조직이 있어요. 비폭력 대화 운동을 우리나라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해보게 됐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누군가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제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철학. 사람들은 철학을 너무 이제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어떤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아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철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애를 기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길러요.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그러면 애가 큰 아주 굳은 나무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양육신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철학인 거죠. 양육신념. 그러니까 애의 기본적인 기질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신념이 잘 결합이 됐을 때 애가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훌륭하게 성장한다고 해서 사장되고 무슨 뭐 대통령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훌륭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려면 소통에는 그런 미시적인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의자를 서로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내가 뒤로 딱 의자에 버텨 있어가지고 고개를 뒤로 딱 젖히고는 잘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약간 몸이 상대방 쪽으로 기울어져 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미시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그 미시적인 방법들로 해결이 잘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소통을 할 때 기본적인 철학을 뭘로 가져야 되냐면 소통의 철학. 소통의 철학.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공생으로 정한 사람이 있어요. 공생하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나는 공생까지는 좀 어렵고 그냥 공감해주자. 또 그것도 좀 힘들면 그냥 경청해주자. 이런 거에 따라서 소통의 수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철학으로 그 사람과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어야 소통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상당 기간 동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만 내가 내 어떤 생각이나 방식에 그게 이렇게 쭉 스며들지, 그렇지 않고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그래? 난 이제 그래, 공생하자. 내가 지금까지 너무 거칠게 공격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생하자.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상당 기간의 그런 철학을, 소통의 철학을 좀 수련을 해야 됩니다.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끊임없이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소통의 철학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의 이제 무슨 훌륭하게 애들을 키운 그 부모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와 애가 같이 하는 그 산책로가 항상 있다. 그러니까 부모
보통 이제 위대한 철학자이든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사색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사색의 루트를 만들어요. 그런 이제 사색의 길.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자식이 그런 사색의 길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족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 가치. 가족의 가치. 우리 가족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훈인 거죠, 가훈. 우리는 가훈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성실하게 살자. 그러면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가족이 한꺼번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족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산책로를 가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칭찬으로.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